최근 미군 정찰 자산들이 한반도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미군 함대도 한반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과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서 정비 중이던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이 28일 출항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전단 소속의 함정이 동중국해에서 탄약 보급을 받으며 작전 준비에 나선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비태평양 함대는 29일 위드비 아일랜드급의 LSD 상륙함 저먼타운이 동중국해에서 탄약 보급함 앨런 셰퍼드와 함께 해상 보급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앨런 셰퍼드는 28일 아메리카 상륙전단과 함께 사세보를 출항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동중국해 인근 해상에서 전단 구성을 완료하고 해상 보급을 수행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9월 출항 예정이었던 아메리카 전단은 당초의 일정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진 7월 말에 출항해서 현재 오키나와를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기 중인 제30일 해병 원정대 병력을 태우고 작전 임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키나와 인근 필리핀 해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 전단도 식별되었습니다. 레이건 전단은 지난 23일 남중국해에서 호주, 일본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요. 27일 바시 해협을 통과해 현재 필리핀 해에서 실탄 사격이 포함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전단이 앞으로 어디를 향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8월 17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리는 림팩 훈련이 바이러스 문제로 참가국은 46개국에서 10개국으로 훈련 기간은 열흘 남짓으로 대폭 축소되어서 레이건 전단의 림팩 참가가 불투명한 가운데 오키나와 인근에 집결한 이들 대함대가 어디로 향할지 면밀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전단 그리고 이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 이 두 개의 항모전단이 지금 출항했어요. 출항해서 지금 어딘가로 집결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은 연초에 그 항모 작전 임무를 마치고 거의 엄청난 피로도를 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세보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제 9월 달에 출항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7월 말인데 출항을 벌써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보다 한 달 이상 뭔가 해병대들이 대규모로 작전을 할 일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의 작전 상황은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한 달 이상 해병대를 빨리 출동시켜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세보를 나와서 앨런 셰퍼드라고 하는 이 탄약 보급함이 해상에서 이 저먼타운 함에게 탄약을 보급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저먼타운 함 같은 경우는 위드비 아일랜드급 강습 상륙함 2번 함이에요. 16,300톤 정도 되는 덩치인데 4척의 공기부양정을 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64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강습 상륙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CH-53 같은 슈퍼스텔리온 같은 초대형 헬기 2대도 이제 동시 작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은 이렇게 이제 해상 보급을 마치고 아마도 오키나와에 가서 그들이 그 사세보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려주었던 그 30일 MEU 바로 제3해병 원정군의 전초 상륙 부대인 30일 해병 원정대들을 태우고 지금 이제 다시 바다로 나오겠죠. 이 30일 해병 원정대는 총원 한 2,800명 정도로 구성된 이 전초 상륙 부대인데 최초의 이제 돌격 상륙을 해서 적 해안을 장악하고 교도보를 마련해서 뒤에 이제 후속 대규모 증원 부대들이 이제 행정 상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적진 포화를 무릅쓰고 상륙작전하는 부대가 바로 이 30일 MEU거든요. 그래서 30일 MEU를 태우고 이제 어디 갈 것이냐 라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한 달 이상 일찍 나왔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중국해 지금 이 중국과 해상영토 분쟁을 하는 이 남중국해에서 호주의 캔버라급 강습 상륙전단 그리고 이제 일본 아케즈키급 구축함 하나 그렇게 해서 같이 해상 기동 훈련을 했던 이 로널드 레이건 전단이 바시 해협을 통과해서 서태평양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동중국해를 거쳐서 지금 이 한반도 근해로 올라오기 위해서 바시 해협을 통과한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 즉 남해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바시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대만 해협을 지나야 돼요. 만약에 이 완편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북상한다, 이러면 중국에게 이거는 거의 최후의 도발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도발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항모 전단들이 북상을 하려고 하면 바시 해협을 통과해서 서태평양으로 나와서 이제 오키나와 옆으로 해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루트를 밟는데, 이 로널드 레이건 전단이 남중국해에 있다가 바시 해협을 통과했다, 이 말은 지금 북상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메리카 상륙 전단이 지금 오키나와에 가서 30일 MEU를 태우고 다시 북상하면 이 두 전단이 지금 만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메리카 상륙 전단도 F-35를 운영하는 그런 항공모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항공모함이 북상해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과연 이 북한 관련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인지, 중국 관련한 문제 같으면 지금 남쪽으로 갈 텐데 북쪽으로 올라온다, 이거는 북한 관련한 문제가 아닌지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겠고, 계속 변화되는 상황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돌연 북한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모두 본국으로 대피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29일 북한에 체류 중이던 자국민 27명을 모두 러시아로 대피시켰다고 타스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타스통신은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한에 체류 중이던 러시아 국적자 27명 전원을 러시아로 대피시켰으며, 북한 내 이동 금지령과 국경 폐쇄로 인해 대피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피 조치는 러시아 외무부와 철도청이 주관해서 북한 당국의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27명 모두 열차를 통해 국경으로 이동해서 러시아 극동 하산역에 잠시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뒤에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들이 대피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외무부 역시 자국민을 왜 긴급 대피시켰냐라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평양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북한 주재 아툴 마하리 고첩 인도 대사가 평양에는 별다른 감염 확산 조짐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번 긴급 자국민 소개의 배경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번 이 27명의 대피를 철수라고 하지 않고 대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대피라는 말은 뭡니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피하는 것을 대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지금 인도 주평양 인도 대사는 지금 평양에 감염 관련해서 아무 별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러시아는 자국민 전원을, 북한에 있는 자국민 전원을 지금 대피시켰다. 이거 과연 뭐겠습니까? 혹시나 이 감염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북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이 군사작전 움직임이 조금 이 러시아가 봤을 때 약간 뭔가 징후가 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이 자국민의 인명 어떤 그 살상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대피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대피라고 하면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세한 관측은 바이러스 때문에 대피를 한다라는 것이 우세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어떤 피난, 이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첫 번째 아이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두 척이 지금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상황들 있죠. 비온비가 올라오고 미국의 RC-12X 정찰기가 해주 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제가 오늘 밤에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정말 쇼킹한,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쇼킹한 소식을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뭔가 지금 북한 관련해서 좀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관측도 해볼 수가 있는데, 정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미 국무부가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역시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엘리엇 에이브람스 국무부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가 현지 시각 29일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특사는 국무부 대변인실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라면서 현재 미 국무부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베네수엘라의 군사기술 협력과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유엔 안보리의 이란, 베네수엘라 무기거래 가능성 조사에 북한을 포함한 것으로 미 국무부는 북한과 이란이 베네수엘라에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리브해 연안국인 베네수엘라는 플로리다까지 1900km, 워싱턴 DC까지는 3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북한과 이란이 보유한 중거리 탄도탄으로 손쉽게 타격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이 베네수엘라의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행위에 대해 미국이 과연 어떤 응징을 나설 것인지 향후 추이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뭐 북한이 지금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지금 뭐 스텝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 진짜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북한이 전해졌다면 이거는 뭐 용납할 수 없는 행위죠. 왜냐, 베네수엘라 남미의 최북단에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거기에서 카리브해를 지나서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쭉 내려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 플로리다의 가장 큰 도시 뭐 마이애미 여기까지 불과 1900km밖에 안 돼요. 그럼 1900km 같으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수단 미사일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뭐 북극성2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수단 미사일 같은 구형 기술만 제공을 해도 얼마든지 플로리다를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니까 플로리다의 인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템파, 마이애미 이런 대도시들이 있죠. 여기에 만약에 타국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 이거 정말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플로리다 지역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창궐을 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약에 탄도미사일 위협까지 놓이게 된다? 이거 지금 미국이 용납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말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베네수엘라에 전해줬는지 안 전해줬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첫 번째 소식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소식을 보면 뭔가 진행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탄도미사일을 미국의 바로 턱 밑에 있는 이 베네수엘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전해줬다면 이거 용납할 수가 없죠.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 이라크를 때릴 때 이라크에 대한 이런 전방위적인 어떤 그 명분 축적 이런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결심은 하루 전에도 바꿀 수 있고 전혀 뭐 생각지 않았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군으로서는 준비는 항상 해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전기차의 장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디젤이나 가솔린 차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내연기관차에서 고장 빈도가 높은 복잡한 자동차 부품들이 전기차에서는 매우 단순해졌고 마찰 부위도 대폭 줄어들어 소모품 교체를 포함한 유지비용도 말도 안 되게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국가별로 도시별로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 유럽, 한국 등에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의 높은 보조금까지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26만 대로 1년 전보다 무려 플러스 73%,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중국이 77만 대로 전세계 전기차 판매의 60% 이상을 담당했고 미국이 21만 대, 노르웨이 5만 대, 독일 4만 대, 프랑스 3만 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승용차 한 대당 최대 900만원, 전기버스에는 최대 8,4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콩을 대체할 첨단 도시,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벌이고 있는 인구 1000만의 도시 선전시에서는 올해 7월부터 모든 공유 택시가 전기차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 세계 정부 중 전기차 시장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과 환경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유럽, 테슬라의 고향 미국,
이렇게 세 곳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76만 5천 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92%나 성장하였습니다. 전기차가 거의 2배로 더 많이 팔렸다는 소리죠. 글로벌 전기차 판매 76만 5천 대 중에서 56%가 중국, 유럽이 23%, 미국과 캐나다가 17%, 나머지 지역에서 4%씩이 팔렸습니다. 국가별로 성장률을 보시면 중국이 111%, 미국 87%, 그리고 여기 한국도 전기차 판매 세계 7위입니다. 인구 5천만인 국가에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죠. 한국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플러스 63%. 그런데 한국인보다 2배 이상 인구가 많은 일본은 전기차 판매가 고작 11,000대로 한국보다 적고요. 무엇보다도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홀로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기차 국가 보조금이 최소 330만원에서 최대 850만원에 달하며 올해 4월부터는 도쿄가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여전히 일본 내 전기차 판매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2014년 현대 기아 자동차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0.9%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현기차는 전세계 연간 8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판매하여 9%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하였는데 전기차 점유율은 10분의 1 수준에 그쳤죠. 2012년 이후 현대차의 가솔린, 디젤 자동차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기차는 무섭게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현대기아차는 총 44,838대의 전기차를 판매하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8,445대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성장률이 140%를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중에 현대차의 코나 EV가 2만 대 이상, 기아차의 니로 EV가 1만 대 이상 팔리며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전문지 와카가 시행한 전기차 실제 주행거리 테스트에서 현대차의 코나 EV가 1위를 차지하였고 기아차의 니로 EV가 공동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 전문지인 컨슈머 리포트는 코나 EV를 민첩한 핸들링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과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패키지로 구성되었다며 최대 단점이 미국의 서부와 북동부 지역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대 단점이 더 많은 지역에서 팔아야 한다라니 정말 극찬이네요. CNN은 전세계로 방송되는 슈퍼차지드라는 자동차 관련 프로그램에서 니로 EV를 타고 런던에서 파리까지 370km에 달하는 거리를 중간에 단 한 번의 충전 없이 갈 수 있는지 시험해 봤는데요. 당연히 성공하였고 에펠탑이 보였을 때 남은 주행 가는 거리를 보니까 100km였다며 매우 놀랬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전기차 시장에서 1%의 점유율도 확보하지 못했던 현기차가 올해 6.5%까지 초고속 성장 중이죠. 현재 현대 기아차보다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는 곳은 테슬라, BYD,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상하이 자동차뿐이죠. 일본의 토요타, 혼다, 미쓰비시뿐만 아니라 독일의 폭스바겐, BMW 등도 현대차의 아래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내수 시장에서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을 제외하면 세계 3위로 정말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특히나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독일의 3사 다임러 BMW, 폭스바겐과 미국의 포드가 함께 만든 합작법인 아이오니티의 5번째 멤버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멤버를 제외하면 주주로 받아들여진 회사는 현대차가 최초입니다. 아이오니티는 벤츠, BMW, 폭스바겐과 포드가 협력하여 개발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 기술로 유럽 전역에서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미 140여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였고 내년까지 400곳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수소차 시장에서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세계 최초의 수소차인 투싼 iX를 현대차가 양산에 성공하였고 그 다음 출시한 넥소는 전륜 구동에 1회 충전으로 609km, CO2 배출량은 0입니다. 투싼 iX 수소차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가격이 무려 1억 5천만원에 육박하였는데 현재 넥소의 가격은 보조금을 반영하게 되면 3천만원대 후반으로
정말 많이 낮아졌죠. 현 정부도 2040년까지 한국이 수소차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계 1위 석유 회사인 아람코도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을 높게 평가해 수소에너지와 탄소 섬유 소재 개발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현대의 수소차와 수소 전기버스까지 사우디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토요타가 세계 1위로 현대기아차를 계속 앞설 수 있을지 몰라도 BEV, 즉 완전 전기차는 현대차가 이미 토요타를 한참 앞서고 있고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까지 성공한 현대차이기 때문에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